한 아이가 쫓기던 여인에게 말했다. 살고 싶으시면 지금 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여인은 귀를 의심했다. 살려달라 매달렸더니 돌아온 대답이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을 뱉은 아이는 다음 순간 정말로 여인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비명은 짙은 안개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고 뒤쫓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대체 9살 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위기에 처한 여인을 벼락 밑으로 떠민 것일까?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이 무모해 보이는 선택은 훗날 아이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게 될까? 그 답을 알려면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초여름 새벽, 깊은 산골로 먼저 들어가 보아야 한다. 옛날 어느 산골, 안개가 짙게 깔린 초여름 새벽이었다. 산허리 절벽 근처에서 한 소년이 바위 틈에 몸을 낮춘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다. 손끝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만은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다. 소년이 손을 뻗은 자리에는 바위 틈 사이로 자란 귀한 약초 한 뿌리가 있었다. 뿌리가 가늘어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곧장 끊어질 것이었다. 도윤이 숨을 천천히 고르며 손끝에 힘을 주려던 그 순간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산짐승의 걸음은 아니었다. 여럿이 한꺼번에 뛰어오는 소리였고 발을 딛는 방식마저 어딘가 어색했다. 산을 자주 타는 자들의 걸음이 아니었다. 도윤은 곧장 몸을 낮추어 숲을 속으로 숨었다. 잠시 뒤 붉은 치맛자락이 나무 사이로 휙 스쳐 지나갔다. 한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도망쳐 오고 있었다.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비단의 결만큼은 감출 수 없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에 꽂은 장식도 절반쯤 부서져 있었다. 그 뒤로는 검은 옷차림의 사내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멀리 가지 못했다. 절벽 쪽이다. 사내들이 소리쳤다. 여인은 결국 절벽 끝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얌전히 따라오시면 다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인이 한 발 뒷걸음질을 쳤고 발끝이 허공에 걸렸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숲을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내들이 잠시 멈칫하며 어린 소년을 쳐다보았다. 웬 놈이냐? 도윤은 여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씨, 살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인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여인의 비명이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사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놈이. 한 사내가 황급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짙은 안개뿐 바닥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내가 도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도윤은 겁에 질린 척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저분이 갑자기 저를 꽉 붙잡으셔서 무서워서요. 어떤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 도윤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본 적 없습니다. 방금 떨어지신 그분 말고는요. 사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저 높이면 살아남기 어렵겠구먼. 그래도 시신은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안개가 이리 짙은데 어찌 내려간단 말이오. 잠시 고민하던 우두머리 사내가 이를 악물었다. 둘씩 갈라져 아래로 내려간다. 흔적 하나라도 찾는 자는 곧장 알려라. 사내들이 흩어져 산 아래로 사라지자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윤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절벽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안개 아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씨, 무사하시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안개 밑 어딘가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나는 무사하다. 고맙다.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그는 절벽 옆으로 난 좁은 산길로 몸을 돌렸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길이었다. 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만큼 가파른 길이었지만 도윤은 익숙한 듯 맨발로 바위를 짚으며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절벽 중간쯤에 덤덩굴이 잔뜩 얽힌 바위 틈이 나타났다. 도윤은 덩굴 가닥을 살며시 걷어내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작은 동굴이 숨어 있었다. 동굴 바닥에는 덤덩굴과 소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커다란 완충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여인이 떨어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여인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도윤은 동굴 구석에 숨겨둔 작은 물통을 꺼내 내밀었다. 천천히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도리어 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물통을 받아 입을 적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여인은 동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돌틈마다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덕자리도 보였다. 이걸 다 네가 만든 것이냐? 예, 절벽 한가운데 어찌 이런 것을 만들어 두었느냐? 도윤은 태연히 대답했다. 약초 캐다 떨어질 때도 있고 산에서 사나운 자들 만났을 때 숨을 곳도 있어야 하니까요. 여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솜씨라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다. 도윤은 동굴 입구로 다가가 바깥을 살피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흙을 손가락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여인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무엇을 보는 것이냐? 발자국입니다. 누가 이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바깥의 발자국이요. 아까 아씨를 쫓던 자들 말입니다. 처음엔 셋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늦게 합류했습니다. 여인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다.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냐?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사람마다 발자국에 묻는 흙색이 달라요. 저 아래 개울 건너편 흙이거든요. 늦게 따라 올라온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어린 소년의 옆벌구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산골 아이라 여겼는데 점점 그게 아닌 듯했다. 도윤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풀 몇 개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이번엔 또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 곧 비가 올 겁니다. 하늘은 맑은데 저 새들 좀 보세요. 도윤이 하늘을 가리켰다. 새들이 평소보다 한참 낮게 날고 있었다. 비 오기 전에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낮게 나는 겁니다. 도윤은 풀을 작은 돌절구에 넣고 챙기 시작했고 곧 독한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다. 여인이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냄새가 너무 독하구나. 쫓아오는 자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도윤은 그 가루를 동굴 입구 주변에 골고루 뿌렸다. 이 냄새를 맡으면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산짐승도 가까이 안 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근처다. 흔적이 여기서 끊겼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조용히 입구 밖을 살폈다. 산비탈 위쪽으로 검은 옷자락 몇 개가 나무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도윤은 한참 그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무엇이 말이냐. 저 사람들 관군이 아닙니다. 여인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다. 비는 한밤중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이 절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산길에 남았던 흔적들도 대부분 지워졌다. 그런데도 도윤은 새벽이 되자마자 동굴 밖으로 나갔다. 여인이 급히 그를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흔적은 비 오기 직전이 가장 잘 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봐둬야 해요. 도윤은 짧게 대답한 뒤 미끄러운 바위를 짚으며 절벽 위쪽으로 올라갔다. 한참 뒤 돌아온 도윤의 손에는 젖은 화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머리에서 빗물이 줄줄 흘렀지만 그는 화살부터 여인 앞에 내밀었다.
여인은 화살을 받아든 순간 표정이 굳었다. 관군이 쓰는 화살이 아니었다. 화살 끝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보는 순간 여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 문양을 아십니까? 여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궁 안사병들만 쓰는 표식이다. 도윤은 화살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역시 이상했습니다. 사람 잡으러 온 자들 치고는 발소리가 너무 거칠었어요. 관군은 산에서 저렇게 안 움직입니다. 도윤은 젖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선을 그리며 설명했다. 여기서 올라왔고 둘은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둘은 계속 산 위만 빙빙 돌았어요. 어찌하여 그런 것이냐. 사람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긴 자리를 뒤지듯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흙을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아씨가 도망쳐 나올 때 혹시 뭔가 가지고 나오신 것 없으십니까? 여인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궁 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아래쪽 숲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도윤은 재빨리 여인의 입을 막고 몸을 숙였다.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사내 둘이 빗속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분명 이 근처다. 흔적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영의정 대감께서 직접 명하셨다. 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영의정 민겸, 왕 바로 아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사내들이 멀어지자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사람들이 찾는 게 아씨입니다. 여인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딜 가려는 것이냐. 저쪽 산으로 흔적을 보내야지요. 도윤은 동굴 안쪽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내 일부러 진흙을 잔뜩 묻히고는 빗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끄는 사람처럼 흔적을 만든 뒤 산열매 즙까지 흘려 마치 다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간 것처럼 꾸몄다. 그 흔적은 절벽 반대 방향 깊은 산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급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봅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독초가루를 살짝 뿌렸다. 잠시 뒤 예상대로 추격자들이 가짜 흔적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여기 피가 묻어 있다. 도망쳤다. 사내들은 서둘러 흔적을 따라 산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야겠습니다. 어디로? 산 아래로요. 아씨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동굴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새 산새가 3번이나 놀랐어요. 누가 계속 산을 돌아다닌 겁니다. 여인이 곁에 다가와 나란히 앉았다. 꼬마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쫓기는 분이라는 건 압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중전이다. 산새 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다. 도윤은 놀라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대신 가만히 여인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왕비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인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멍해지더니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흘렸다. 이상한 아이구나. 도윤은 다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 말했다. 근데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아씨를 쫓던 그 자들이요. 도윤은 젖은 흙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다. 원래 관군은 이렇게 움직여요. 길을 넓게 벌리고 포위하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어제 그 자들은 안 그랬어요. 서로 신호도 거의 없었고 사람 찾는 것보다 빨리 죽이려고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내려간 둘은 관군처럼 행동했는데 나머지 둘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이 움직이는 척만 한 거예요.
실은 서로 다른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궁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과 살려서 데려가려는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누가 아씨를 살려두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이려는 쪽이 훨씬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불입니다. 산 아래를 노려보던 도윤이 말했다. 놈들이 산을 태우고 있어요. 연기 기둥이 안개 사이로 둥글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 산 아래쪽부터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미친 자들. 도윤은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약초꾸러미와 작은 칼, 말린 음식 몇 가지를 챙겼다. 여긴 이제 못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위험하다. 계속 숨어만 있으면 결국 잡힙니다. 여인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도윤은 짐을 둘러매며 말했다. 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아씨를 죽이려는 사람이 궁 안에 있다면 거기서 끝내야 하잖아요. 잠시 침묵하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맞다. 숨어있는 동안 저자들은 점점 대범해질 것이다. 소녀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여인도 흙 묻은 치맛자락을 한번 털어내고 도윤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짙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도윤과 여인은 해가 뜨기 전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윤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 대신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산길만 골라 움직였다. 중간중간 일부러 물가를 건너 흔적을 지웠고 마른 풀을 묶어 뒤쪽 발자국을 흐트러뜨렸으며 가끔은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발자국을 남긴 뒤 다시 돌아와 몰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평생 궁 안에서만 살아온 여인에게 이 모든 광경은 낯설고도 신기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도윤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산속 어딘가에 부모가 있었는지 어쩌다 혼자가 되었는지는 그에게 이미 지난 이야기인 듯했다. 반나절쯤 지났을 무렵 산 아래 작은 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다. 소를 끌고 가는 농부, 생선을 늘어놓고 파는 상인, 술 취해 다투는 사내들, 어머니 손을 놓치고 우는 어린아이까지. 도윤은 처음 보는 세상을 바라보듯 조용히 눈을 굴렸다. 여인이 작게 웃었다. 신기하느냐. 사람이 너무 많네요. 그러나 도윤은 금세 얼굴을 바꿨다. 저 상인 거짓말하네요. 무어라. 도윤이 한 약장수를 가리켰다. 약초를 섞고서는 손님한테 귀한 약재라 하고 있어요.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냄새가 다릅니다. 잠시 뒤 도윤의 시선이 한 사내에게 멈췄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이 지나치게 일정했다. 도윤이 낮게 속삭였다. 칼을 숨기고 있어요. 확실하냐? 왼팔을 계속 안 움직여요. 칼이 떨어지지 않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사내의 시선이 여인 쪽으로 향했다. 도윤은 재빨리 여인의 손목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고개 숙이세요. 곧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지나간 여인 못 봤소. 비단 옷에 머리 장식이 부서진 여인이요. 상인들도 비슷한 차림의 여인을 본 적이 있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더니 일부러 엿장수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좌판이 와르르 넘어지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윤은 그 틈에 여인을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두 사람은 멈춰섰다.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어찌 그리 빠르냐. 산에서는 방심하면 죽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잠시 뒤 눈앞에 거대한 궁궐 담장이 우뚝 섰다. 도윤은 한참 그 높은 담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기와가 햇살에 반짝였고 담장 위로
멀리 솟은 전각의 처마 끝이 보였다. 저 높은 담안에서 서로 죽이려 든다는 말입니까? 여인은 잠시 궁궐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바깥에서 보면 그저 화려할 뿐이지만 나는 그 어떤 산속보다 험한 곳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도윤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하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산에서 자란 자신이 저 거대한 담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다. 발끝에는 산에서 묻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약초 자국이 까맣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여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꼬마야,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도 되겠느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가야지요. 바로 그때 국문 앞을 지키던 군사들이 여인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중전마마께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오자 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윤은 그 옆에서 가만히 군사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이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궁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중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내관과 궁녀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대신들까지 급히 불려오면서 편전 앞마당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그 모든 광경이 낯설기만 했다. 다들 왜 저렇게 뛰어다녀요? 여인은 피곤한 얼굴로 답했다. 궁은 원래 작은 일도 크게 흔들리는 곳이다. 잠시 뒤 편전문이 천천히 열리고 왕이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골룡포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날카로운 눈매의 마른 얼굴, 생각보다 젊었지만 어딘가 깊이 지쳐 보였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특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강은 여인을 보는 순간 굳어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인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그러나 대신 하나가 앞으로 성큼 나섰다. 전하, 저 정체 모를 아이는 내쫓으셔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곧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산에서 나타난 아이라 하옵니다. 중전마마를 홀린 게 아닙니까? 수상한 자입니다. 도윤은 가만히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저마다 옷자락을 바로잡고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눈빛에 흐르는 동요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도윤의 눈빛이 왕의 손끝에 멈췄다. 이강은 순간 손을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 처음 뵙는 자리에 황송하오나 전하께서는 독을 드신 듯 하옵니다. 순간 편전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놈이 감히. 대신 하나가 버럭 소리쳤지만 도윤은 계속 왕을 바라보았다. 손톱 끝 색이 이상하시고 입술도 마르시고 숨 쉴 때 가슴이 자주 막히시지요. 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아까부터 손을 계속 떨고 계시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독을 조금씩 오래 드셔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도 굳었다. 왕의 의원들이 급히 나섰다. 가장 앞에 선 늙은 의원이 말했다. 전하의 몸은 그저 정사로 인한 피로일 뿐이옵니다. 어찌 천한 산골 아이의 말을 믿으려 하십니까? 도윤은 의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럼 어찌하여 전하 침수에서는 독초 냄새가 나옵니까? 순간 의원 하나의 표정이 무너졌다.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독초를 오래 조금씩 드시면 저렇게 됩니다. 몸이 천천히 갉아먹히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로는 알아챌 수가 없어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편전하니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강은 한참 도윤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모두 물러가라. 대신들이 당황했다. 전하, 어찌 산골 아이를 가까이 두려하십니까?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대신들과 내관들이 황급히 빠져나가고 편전 안에는
왕과 여인, 그리고 어린 도윤만이 남았다. 이강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옷자락을 다잡았다. 중전, 예, 전하.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여인은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흙 묻은 발에 낡은 집신을 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는 듯했다. 저를 구해준 아이이옵니다. 이강은 한참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왕의 손끝과 숨소리만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다. 산속에서 사슴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때와 같은 눈빛이었다. 정말 독이 맞느냐? 도윤은 왕 가까이 다가가 허락도 없이 손목을 붙잡았다. 밖에 있던 내관이 깜짝 놀라 움직이려 했지만 이강이 손을 들어 막았다. 도윤은 왕의 맥을 한참 짚으며 손목의 떨림을 느끼고 가만히 코를 가까이 가져갔다. 숨에서 냄새가 납니다. 의원이 인상을 찌푸렸다. 허튼 소리 마라. 도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않고 편전 안을 돌아다니며 향기를 맡고 차가 담긴 잔을 들여다보고 약재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잠시 뒤 작은 약재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누가 넣었습니까? 의원이 급히 답했다. 전하의 기력을 돕는 약재일세. 도윤은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았다. 천궁이랑 백부자네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일세. 도윤은 곧장 고개를 저었다. 따로 드시면 약이 되지만 같이 오래 드시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야말로 독이 되는 것이지요. 의원이 비웃었다. 어린 놈이 의원 흉내를 내는구나. 그러나 도윤은 약기 아래 남은 찌꺼기를 손끝으로 집어 보였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섞여 있습니다. 무어라? 오수유입니다. 순간 의원 하나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수유를 같이 쓰면 처음엔 몸이 따뜻해져서 좋아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래 드시면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피가 마릅니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강도 자기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약봉지를 코앞까지 가져갔다. 독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일부러 아주 조금씩 넣은 것이지요.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큰일이 옵니다.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홍문관 부재학이 갑자기 쓰러졌사옵니다.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뒤 도윤과 여인, 왕은 급히 홍문관으로 향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회랑은 유난히 어두컴컴했다. 방 안에는 쓰러진 관리와 당황한 의원들이 모여 있었다. 관리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의원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숨이 끊어졌사옵니다. 방금까지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하옵니다. 도윤은 시신 곁에 가만히 앉아 냄새를 맡고 바닥에 떨어진 찻잔을 집어들어 안쪽 바닥을 손끝으로 문질러 보았다. 손끝에 미세한 검은 가루가 묻어났다. 이분도 같은 냄새입니다. 여인이 숨을 삼켰다. 도윤은 천천히 방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저마다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그중 누군가는 그저 연기일 뿐이었다. 누군가 궁 안에서 계속 독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고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 순간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도윤의 시선이 그 방향을 따라갔다. 회랑 끝 가물거리는 등불 사이로 검은 옷자락 하나가 휘리릭 스쳐 지나갔다. 보았느냐? 예, 누구더냐?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다만 옷자락 끝에 금실이 박혀 있었어요. 여인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범한 내관도 평범한 궁녀도 아니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궁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왕은 몰래
약재를 전부 바꾸게 했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도유는 궁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궁녀들은 산골 아이가 신기한 듯 자꾸 힐끔거렸지만 도유는 사람 얼굴보다 바닥과 벽, 그리고 냄새를 더 자주 살폈다. 여인이 곁에서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거짓말이요. 그걸 어찌 찾는단 말이냐? 도유는 복도 바닥을 가리켰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흔적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날 밤 도유는 일부러 잠든 척하다 몰래 밖으로 나왔다. 회랑마다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도유는 그림자 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궁 뒤편 회랑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 내관이 한밤중에 혼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등잔을 들었고 발걸음이 일정하지 않았다. 뭔가를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도유는 조용히 그 뒤를 밟았다. 내관은 한 창고 앞에서 멈춰서더니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도유는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약재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내관은 그중 하나를 열어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품속에 숨겼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도윤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궁녀 하나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도윤은 곧장 태연한 얼굴을 지어냈다. 길을 잃었습니다. 궁녀는 수상한 눈빛으로 도윤을 살폈다. 가까이 다가오자 짙은 향냄새가 풍겼는데 그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윤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궁녀는 잠시 도윤을 살피더니 조용히 옆을 지나쳐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상한 점이 곧 눈에 들어왔다. 신발 자국의 방향이 반대였다. 앞으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뒤로 걸어간 흔적이었다. 발끝과 뒤꿈치가 찍힌 방향이 정반대였다. 누군가 일부러 방향을 속이려 한 것이었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다. 일부러 흔적을 바꾸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인의 처소로 한 걸음에 뛰어갔다. 아씨, 창고를 봐야 합니다. 여인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누군가 약재를 빼돌리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흔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 났다. 도윤과 여인은 곧장 처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궁 뒤편 창고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연기가 회색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내관들은 정신없이 물을 길어 날랐다. 도윤은 한참 그 불길을 바라보았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까지 밀려왔다. 저 안에 있던 약재 상자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봉투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저 창고냐? 바로 그 창고입니다. 제가 어젯밤 내관을 따라간 곳이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겁니다. 여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은 불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저쪽도 우리를 알아챈 것 같아요.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다급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분했다. 여인은 그 어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작은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는 듯했다. 불이 난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매캐한 연기가 회랑 안까지 밀려 들어왔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의원들은 약재를 꺼내려 소리쳤다. 그런데 도윤은 불보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불이 이상해요. 여인이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너무 빨리 번져요. 보통 약재 창고는 이렇게까지 빨리 안 탑니다. 도윤은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손끝에 끈적한 기름이 묻어났다. 누가 일부러 기름을 뿌렸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이쪽으로 움직였다. 도윤은 곧장 여인의 손목을 잡았다. 숙이세요. 순간 칼 하나가 날아와 벽에 박혔다. 비명이 터졌다. 검은 복면을 쓴 자들 셋이 불길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칼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였다. 죽여라. 궁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도윤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촛불, 넘어진 기름통, 벽에 걸린 비단, 닫을 수 있는 무거운 문, 위에 매달린 장식 나무틀. 도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림을 그렸다. 산에서 호랑이를 피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곧장 기름통을 발로 걷어차자 기름이 바닥에 길게 퍼졌다. 자객 하나가 거칠게 달려드는 순간 도윤은 촛불을 집어 던졌고 불길이 바닥을 따라 번지자 사내는 깜짝 놀라 방향을 틀었다. 뒤로 물러서라. 바로 그 순간 도윤은 벽에 걸린 긴 비단천을 힘껏 잡아당겼다. 비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기름 위를 덮어버렸고 자객 하나가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도윤은 곧바로 옆에 있던 무거운 문고리를 발로 걷어찼고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닳은 자객의 몸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혼란 속에서 자객 셋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인을 데리고 회랑 안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마지막 자객이 다시 칼을 들고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벽에 걸린 등불 하나를 발로 차버렸다. 등불이 떨어지며 천장 줄을 그대로 태우자 우지직 소리와 함께 위에 매달려 있던 장식 나무틀이 그대로 자객 위로 쏟아져 내렸다. 자객 셋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여인은 숨이 막힌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너 대체...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산에서는 힘센 짐승과 정면으로 싸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발이 빠르면 발을 묶고 눈이 좋으면 눈을 가리는 것이지요. 멀리서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칼을 바라보았다. 칼 손잡이 끝에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며칠 전 산에서 봤던 바로 그 사병들의 문양이었다. 이 자들도 같은 자가 보낸 개로구나.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누가 뒤에 있는지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영의정 민겸,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떠올랐다. 자객이 궁안까지 숨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안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밤이 되면 회랑마다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했고 내관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단속부터 했다. 대신들 역시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궁 전체가 떠들썩한데도 오직 한 사람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민겸이었다. 그날 아침 도윤은 편전 바깥 긴 회랑에서 처음으로 민겸과 마주쳤다. 회색 관복을 입은 노인이 수행원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 대신들이 미리 길을 비킬 정도로 위압감이 강했다. 민겸은 도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어린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도윤은 대답 없이 민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겸이 작게 웃었다. 중전을 살리고 궁 안소란까지 잠재웠다 들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민겸은 천천히 다가왔다. 허나 궁은 산과 다르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골 아이 하나가 이 큰 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으냐. 잠시 회랑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민겸 뒤에 늘어선 수행원들의 그림자를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산에서는 호랑이도 덫에 걸립니다. 순간 회랑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민겸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뱀이 있는 아이로구나. 그 말을 남기고 민겸은 수행원들과 함께 지나가 버렸다. 도윤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아주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약재 냄새였다. 백부자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그날 밤 도윤은 자기 처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낮에 나갈 때는 닫아두었던 창이었다. 도윤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닥의 먼지와 문그림자, 창틀에 남은 흔적을 천천히 살폈다. 그러고는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문틈 아래로 살며시 굴렸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문틈을 스치며 지나갔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뒤로 뺐고 곧 창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밖으로 몸을 날렸다. 도윤은 이미 복도 바닥에 물을 뿌려둔 상태였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잠시 휘청였다. 그 사이 도윤은 옆에 걸린 등잔을 발로 살짝 건드렸고 불빛이 꺼지며 회랑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사내는 방향을 놓친 채 잠시 멈칫했다. 도윤은 그 틈에 반대편 회랑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뒤 누구냐? 방금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이미 검은 옷의 사내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군사들이 사라지고 도윤은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가 기둥 아래 떨어진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 비단 끝에 금실 무늬가 아주 작게 박혀 있었다. 도윤은 그 문양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낮에 민겸 곁에 서 있던 수행원의 옷자락에서 바로 그 무늬를 본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인을 찾아가 천조각을 내밀었다. 여인은 무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영의정.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자는 제가 계속 궁 안에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옵니다. 여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라 일렀지만 도윤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엇이 말이냐. 도윤은 천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다급한 사람일수록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는 이제 저쪽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왕 이강은 대신들과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독 사건이 계속되자 왕도 더는 숨길 수 없다 판단한 것이었다. 편전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누구 하나 편한 얼굴이 없었다. 도윤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어린아이가 끼어 있을 자리가 아니었지만 왕이 직접 그리하라 명하였기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으며 또 누군가는 괜히 목을 잡고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때 도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민겸 옆에 비스듬히 서 있던 한 관리였다. 평소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조용한 인물이었다. 도윤은 코를 살짝 찡긋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향 냄새로 덮어두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 관리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톱 사이에 검은 가루가 끼어 있었다. 잠시 뒤 왕이 입을 열었다. 궁 안에서 독이 사용되었다. 짐은 반드시 그자를 찾아낼 것이다. 순간 그 관리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몰래 그 관리의 뒤를 따라갔다. 관리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궁 뒤편 창고 쪽으로 움직였다. 도윤은 거리를 두고 발소리를 죽인 채 따라갔다. 잠시 뒤 관리가 작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듯 거미줄까지 보이는 곳이었다. 도윤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자는 바닥에 돌 하나를 밀어 올렸다. 평범해 보이는 바닥돌이었지만 사실은 위장이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항아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다. 남자는 급하게 항아리 하나를 꺼내 어딘가로 숨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이 물었다. 거기서 무엇을? 남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도윤이 어느새 창고 입구에 서 있었다. 남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저 약재를 정리하던 중이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짓말이네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항아리를 가리켰다. 향 냄새를 너무 많이 뿌리셨어요. 독 냄새를 숨기시려고 그러신 거지요. 남자는 급히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그리고 계속 왼손만 숨기고 계시잖아요. 도윤은 남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독을 자주 만진 사람들은 손끝 피부가 까칠하게 거칠어집니다. 남자는 결국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군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여인이 이미 사람을 보내둔 것이었다. 남자는 그대로 붙잡혔다. 군사들이 항아리를 열어보자 안에서 문제의 약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오수유, 백부자, 그 외 이름 없는 검은 가루들까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약재 창고가 아니었다. 여인은 충격받은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의 짓이었느냐? 남자는 입을 다문 채 떨고만 있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특정한 날짜와 약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동쪽 창고라 쓰여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여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도윤은 종이를 손 안에서 접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위험하다. 빨리 가지 않으면 또 태워버릴 겁니다. 여인은 한참 도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를 함께 보낼 것이다. 혼자 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창고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밤바람이 차갑게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짙은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다. 동쪽 창고는 궁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곳이었다. 낡은 처마 끝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였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과 여인, 군사 몇이 몰래 그곳으로 향했다. 창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녹슨 자물쇠에는 거미줄까지 얽혀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문 아래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말했다. 최근까지 누가 드나든 자국이에요.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먼지색이 달라요. 오래된 먼지는 회색이고 새로 묻은 발자국은 갈색입니다.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곡식 포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창고였지만 도윤은 곧장 구석벽으로 걸어가 벽돌 하나를 손으로 눌렀다. 딸깍 숨겨진 공간이 스르륵 열렸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군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와 함께 수십 개의 금괴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도윤은 장부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첫 장부터 이상했다. 약재 이름, 날짜, 금액,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뒤로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끔찍해졌다. 은밀한 무기 거래 내역, 독을 사고 판 흔적. 도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왕이 쓰러지면 서쪽 군영이 움직인다. 여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로구나. 그저 권력 다툼이라 여겼던 일이 이미 나라를 뒤집을 음모로 자라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습격이다. 적이다. 창고 밖으로 화살이 쏟아지듯 날아들기 시작했다. 군사 하나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도윤은 곧장 등불을 입김으로 꺼버렸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다. 엎드리세요. 화살이 벽에 박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남은 군사들이 급히 문을 막아섰고 밖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여인이
다급히 물었다. 어찌해야 하느냐. 도윤은 어둠 속에서 창고 바닥을 빠르게 더듬으며 숨겨진 무언가를 찾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여기에 다른 길이 있어요. 도윤은 곡식 포대를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고 낡은 포대 아래에서 오래된 배수로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냐. 옛날 궁을 지을 때 물 빠지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막혀 있으면 우리도 끝이지만요. 도윤은 입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다행히 막혀 있지 않았다. 복면인들이 문을 부수기 직전 도윤은 여인을 돌아보았다. 장부 챙기세요. 저 사람들이 제일 숨기고 싶은 게 바로 저거예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속 깊이 끌어안았다. 도윤은 먼저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좁고 캄캄한 통로였다.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바닥에 축축하게 남아 있었다. 군사 하나가 마지막으로 들어와 위에서 다시 포대를 끌어다 덮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검은 복면인들이 화살을 들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창고와 흩어진 곡식 포대뿐이었다. 복면인 하나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놓쳤다. 빨리 뒤를 쫓아라. 배수로 안에서는 도윤과 여인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울렸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까지 밀려왔다. 여인은 품속의 장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이제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누군가의 목숨이자 누군가의 끝이 될 것이었다. 도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천천히 발끝부터 디디세요. 여기는 자갈이라 미끄러워요.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좁고 캄캄한 통로 안쪽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배수로를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온 여인과 도윤은 폐창고 뒤편 우물가에 몸을 숨겼다. 옷자락에는 흙물과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고 여인의 비단신은 이미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멀리서는 아직도 군사들의 고함과 화살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품 안의 장부를 꼭 끌어안았다. 민겸이 결국 움직였구나. 도윤은 숨을 고르며 궁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곳곳에 횃불이 켜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불띠를 두르듯 정문, 동문, 서문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군사들이 이미 주요 문을 막기 시작한 것이었다. 잠시 뒤 태무가 급히 달려왔다. 갑옷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큰일이 옵니다. 영의정이 군사를 움직였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하께서는 편전에 갇히셨사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사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대체 명분이 무엇이라더냐. 태무는 이를 악물었다. 중전마마와 산골아이가 영모를 꾸몄다고 거짓을 퍼뜨렸사옵니다. 여인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도윤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그는 궁지도를 펼쳐 바닥에 내려놓았다. 군사들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태무가 손가락으로 빠르게 위치를 짚었다. 동문과 서문은 이미 장악되었사옵니다. 지금은 편전 주변까지 병력을 모으는 중이옵니다. 도윤은 한참 궁의 구조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직 안 막힌 길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궁은 원래 도망치라고 만든 길도 많아요. 도윤은 며칠 동안 궁을 돌아다니며 눈에 새겨두었던 길들을 떠올렸다. 사용하지 않는 회랑, 낡은 창고, 오래된 배수로, 천장으로 이어진 좁은 연결 통로.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궁 곳곳에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빈 기름통은 복도 모서리에 숨겼고 오래된 문짝 아래에는 가는 줄을 연결했다. 창고 위에는 돌무더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약초도 곳곳에 준비했다. 천장에 매달린 장식줄에는 미리 끊어둘 칼자국까지 새겨두었다. 태무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걸 다 언제 생각해둔 것이냐?
도윤은 밧줄을 단단히 묶으며 답했다. 산에서는 쫓기 시작하면 도망갈 길부터 만들어요. 여인은 도윤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뒤 군사 하나가 급히 뛰어왔다. 영의정이 움직이옵니다. 민겸의 군사들이 중앙회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무거운 발소리였다.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왔네. 태무가 칼을 뽑아들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하옵니다. 그러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도윤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번엔 제가 쫓는 쪽입니다. 그 시각 민겸은 군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도망칠 곳은 없다. 이제 끝이로구나. 바로 그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의정 대감. 민겸이 걸음을 멈추었다. 도윤이 긴 회랑 끝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절 찾고 계셨지요. 민겸이 비웃듯 입꼬리를 더 올렸다. 겁도 없이 제 발로 나왔구나. 도윤은 천천히 한 발 물러섰다. 잡으러 와 보세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겸의 얼굴에 싸늘한 웃음이 번졌다. 쫓아라. 군사들이 우르르 도윤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발걸음 소리가 회랑을 가득 채웠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궁 전체가 거대한 덫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민겸의 군사들은 도윤을 쫓아 궁 안 깊숙이 들어갔다. 저마다 칼과 창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복도가 자꾸 갈라졌다. 앞문을 지나면 옆문이 닫혀 있었고 막다른 줄 알았던 길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누가 미리 옮겨둔 듯한 가구들이 계속해서 시야를 가렸다. 군사들의 얼굴에 점점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다. 놈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회색 연기가 쏟아져 내렸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냄새냐. 도윤이 약초를 태워 만들어둔 연막이었다. 군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그 틈에 도윤은 다른 회랑으로 옮겨가 숨겨둔 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 위쪽에 쌓아두었던 돌무더기가 와르르 무너지며 군사들의 앞을 막아버렸다. 뒤쪽 군사들이 다급히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바닥에 흩뿌려진 기름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넘어진 군사 위로 뒤쪽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아수라장이 된 복도 사이로 도윤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민겸은 이를 악물었다. 고작 어린 놈 하나가. 바로 그때 복도 양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도윤이 미리 놓아둔 촛불이 기름줄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군사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불이다. 길이 막혔다. 민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겁먹지 마라. 그저 불길일 뿐이다. 그러나 그 순간 앞쪽 바닥이 화락 무너져 내렸다. 낡은 판자 아래 숨겨져 있던 함정문이었다. 군사 여럿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며 비명이 궁 안을 가득 채웠다. 민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회랑 끝에서 도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투성이 얼굴로 민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영의정 대감. 민겸은 이를 갈며 말했다. 이놈이 감히. 도윤은 천천히 바닥을 가리켰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발밑을 못 보더라고요. 민겸이 순간 자기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발끝에 가느다란 줄 하나가 걸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도윤이 마지막 줄을 끊어버리자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종각 장식이 무너져 내렸다. 민겸과 남은 군사들이 충격에 휩쓸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군사들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바로 그 순간 태무와 궁수비군이 뒤쪽에서 들이닥쳤다. 역적 민겸을 포위하라. 도망치려던 민겸은 결국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색 관복에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민겸은 끝까지 도윤을 노려보았다. 내가 왕위에 올랐어야 했다. 왕과 왕비 모두 죽였어야 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 눈빛을 마주했다. 사람 죽이려고 산까지 태운 것부터 잘못한 겁니다. 민겸은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을 권력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을 잃은 순간이었다. 여인이 천천히 회랑 안으로 들어왔다. 흙 묻은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무릎 꿇은 민겸 앞에 멈춰섰다. 저의 약에 독을 넣고 나를 산속에서 죽이려 했더냐. 민겸은 고개를 돌렸다. 입을 다물면 죄가 사라질 것 같으냐.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짙은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태무가 민겸을 일으켰고 군사들이 그를 끌고 회랑 밖으로 나가는 동안 도윤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도에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떠다녔다. 부서진 장식, 흩어진 돌무더기, 꺼져가는 불씨, 산속 함정 자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지만 그 원리는 결국 똑같았다. 여인이 도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고맙다. 네 덕분이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먼 동쪽 하늘 끝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민겸이 붙잡힌 뒤 궁은 며칠 동안 큰 혼란에 빠졌다. 장부안 기록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겸과 관련된 대신들도 줄줄이 끌려갔다. 오랜 세월 단단해 보였던 권력의 그늘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왕 이강은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손끝의 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조금씩 잠을 이루었다. 얼굴빛도 한결 밝아졌고 대신들 앞에서 정사를 볼 때도 이전 같은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여인은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았다. 산속 동굴 흙바닥에 누워있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리가 꿈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어린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왕은 도윤을 편전으로 조용히 불렀다. 이강은 한참 도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덕에 짐과 중전 그리고 이 궁이 모두 살았다.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돈이든 벼슬이든 무엇이든 내릴 수 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궁보다 산이 더 편합니다. 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독을 타는 약도 없으니까요. 왕은 가만히 피식 웃었다.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여인은 그런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며칠 뒤 도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작은 약초꾸러미를 어깨에 둘렀다. 여인이 궁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정말 가야 하느냐. 도윤은 짐꾸러미를 한번 추스르며 웃었다.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인도 작게 웃었다. 다시 볼 수는 있겠지. 약초 필요하시면 내려올게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잘 벼린 약칼 하나와 고운 비단끈이 들어있었다. 네가 쓰거라.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작은 등 뒤로 궁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오고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다. 산속 어딘가에 어떤 소년 의원이 살고 있는데 다른 의원이 못 고치는 병도 척 고치고 독은 그저 냄새만 맡고도 알아낸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그가 귀신보다 무섭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산신령 같다고 수군거렸다. 장돌뱅이들 사이에서는 산에 들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그 소년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입을 모았다. 산속 그 아이는 사람 마음속 거짓말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것. 여인은 가끔 혼자 말을 타고 산으로 향했다. 그 절벽 앞에 서면 늘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어린 소년. 그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여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육덩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에서는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 이상한 인연이었구나.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약초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도윤이 좋아하던 산골차였다. 여인은 그 꾸러미를 절벽 옆 바위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바람이 산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덩굴이 흔들렸고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여인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뒤로는 산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어딘가에 한 어린 소년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도윤은 늘 말했다. 그리고 산이 길러낸 그 아이 또한 세상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어느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 하나가 한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이야기였다.